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불리던 스웨덴이 지금은 유럽에서 총기 살인과 폭력 사건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런던보다 30배나 높은 총기 폭력이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이 나라에서 터져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관대함과 포용의 상징이던 이 국가가 이제는 갱단 전쟁과 사회 붕괴의 경고를 받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웨덴의 이상적인 복지 모델은 대규모 이민 수용이라는 급격한 변화 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단 1년 사이에 16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이민자의 실업률은 자국민의 몇 배로 치솟았고 복지 의존도는 자국민의 9배를 넘어서는 구조적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모범 국가의 대명사였던 스웨덴이 어떻게 이 위험한 길로 미끄러져 들어갔는지 그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 유토피아로 여기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역사를 잘못 읽은 것이에요. 노인, 병자, 실업자,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난 수의 난민까지 잘 돌보고 있는 유명한 복지 국가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생긴 것입니다. 스웨덴은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채택하기 전에 이미 부유하고 성공적인 나라였어요. 1870년대 스웨덴의 경제는 북부와 서유럽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GDP는 영국의 절반에 불과했고 인구의 4분의 3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중북극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믿을 수 없이 힘든 삶이었죠. 반면 이런 환경이 강한 노동윤리를 발달시켰습니다. 근면함, 개인적 책임감, 가족 가치에 대한 강조가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세계가 산업화되기 시작했을 때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들은 2차례 세계대전 동안 중립을 유지했고 오늘날보다 훨씬 온건한 버전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스웨덴의 번영으로 가는 길은 자유시장 정책과 제한된 국가 개입이 특징이었죠. 본격적인 복지 시스템 개혁이 일어난 건 196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국민의 집을 의미하는 폴크햄이라는 개념이 인기를 얻었어요. 이는 스웨덴을 가족으로 묘사하며 시민들이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부분적으로 스웨덴의 난민 수용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자국민이든 이민자든 시민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되면 각 부모는 240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한 은퇴 부부는 은퇴 전 소득과 거의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와 교육은 대부분 무료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국가는 매우 관대하지만 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1950년 개인 소득세는 21%였는데 1995년에는 52%로 인상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68년부터 1975년 사이 가장 급진적인 복지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시기 GDP 성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꽤 어려움을 겪었어요. 1975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나라였는데 1993년에는 14위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2014년 고용률은 30년 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했고 2013년 불평등은 1950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복지국가는 많은 좋은 것을 가져왔지만 이미 예외적으로 좋았던 다른 많은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스웨덴은 큰 정부 도입 이전에 이미 부유하고 고용률이 높고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국가는 스웨덴이 가족처럼 기능하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라는 비전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난민에게까지 확대됐죠. 그렇다면
이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87년 인구의 3%가 비EU 이민자였습니다. 2013년에는 이미 12%에 달했고, 이 이민자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했을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와 90년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피해온 이민자 그룹은 스웨덴 자국민보다 고등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2.3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스웨덴에 도착한 후 그들 중 단 18%만이 고용됐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상류층 출신인데 왜 일을 하지 않을까요? 2004년 스웨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던 시기, 한 연구는 이란 이민자들의 평균 소득이 스웨덴 자국민의 65%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슷한 이란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거주자와 비교해 136%를 벌었어요. 분명히 1980년대와 90년대 이민자들은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신규 이주민 관리 전략은 그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었어요. 목표는 대도시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었지만 종종 간과한 것은 지역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 일자리의 약 3분의 2는 비공식적 수단으로 채워지는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복지국가는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이민이 시작된 것이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도착했고 2015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웨덴은 단 1년 만에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죠. 대부분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본국의 분쟁을 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스웨덴 인구의 무려 20%가 비자국 출신이 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이들이 가난한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했으며 많은 이들이 빈곤 속에 살았어요. 정부 복지에 의존했죠. 이는 국가의 부담이 됐을 뿐만 아니라 드러난 바와 같이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됐습니다. 최근 폭력 사태는 이 세대 이민자들이 지배하는 갱단 간의 충돌이에요. 그들은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로 마약 거래에 관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심지어 정당에까지 침투해 사기와 기타 불법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 연구는 범죄 조직이 이런 유형의 불법 활동으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추정합니다. 장기형을 복역 중인 스웨덴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1세대 이민자이고 스웨덴 실업자의 45%가 유럽 밖에서 태어났어요. 이 공동체는 사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부담은 필연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2010년대 대부분 동안 민족주의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에 반대하는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비주류 정당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이민자 위기 때문에 이제는 스웨덴 최대 정치 집단 중 하나가 됐어요. 현재 스웨덴 총리는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감세, 자유시장 정책, 경제 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스웨덴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그의 우파 연정은 갱단 폭력 증가가 스웨덴의 이전 이민 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외부 이주와 통합 부족이 마약 거래 및 조직 범죄와 결합해 매우 독성 강한 혼합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폭력을 이민에만 탓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것입니다. 이민자 통합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고 상황은 아마도 너무 많은 신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에서 악화됐어요.
문제는 이 이슈가 스웨덴 정체성의 핵심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아이디어는 널리 지지받지 못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스웨덴 정부 정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부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는 스웨덴어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 취학 전 교육이 이제 의무화됐어요. 스웨덴은 복지 시스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자유와 노동 인센티브를 높이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명한 중도 노선의 끝일까요? 스웨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관대한 복지 국가와 무제한적 이민 수용, 이 두 가지는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통합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받아들인 국가일까요? 아니면 통합되지 못한 이민자들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정체성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집이라는 스웨덴의 이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이 자유시장과 강한 노동윤리로 쌓아올린 부 위에 복지 시스템을 세웠듯이 그 균형을 다시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스웨덴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행착오가 전 세계 복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